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우리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리직 영어 특강을 준비했는데 아시다시피 계리직 영어가 많이 나오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두 문제 정도 등장하는데 그 두 문제의 영어 문제 때문에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계리직 문제를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볼까? 혹은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맞출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계리직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많지가 않아요. 영어 문항수 자체가.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영어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챙기면서 보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계리직 특강이고요. 넘겨가시면 자, 연도별 계리직 기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계리직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었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됐지요?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밑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2008년도부터 계리직의 영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문제씩 등장해서 지금까지 쭉 두 문제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형이 변화해 왔는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2008년도 독해 등장했고 독해에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라는 물어보는 독해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써있기는 대화라고 써있기는 해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두 사람이 대화체 문장이 등장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얘는 대화체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무슨 문제였냐면 어법 문제였어요. 플러스 내용도 같이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과 내용 같이 보는 거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저 뒤에 가서 물론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출제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요 두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그죠? 제 기준으로는 약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3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자, 독해 내용일치 문제 풀었는데 자, 어느 정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하셨던 분들이고 영어를 손에 놓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용 이 정도 읽고 이런 내용이면 얘가 답이겠지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의 유형과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10년도에 여전히 또 영어 문제 등장했는데 독해 똑같이 내용일치 문제 등장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화체 문장이 등장해서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화체라고 써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의 대화체에서는 어법과 내용을 같이 물어봤고 여기선 대화 내용 판단하는 거. 그러면 봐봐. 여기도 독해 내용일치건 대화 내용이건 이거는 그냥 내용 파악만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얘는 수준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대로 따지면 한 고2 정도? 그죠? 물론 고2도 영어 실력이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평균적인 교과 과정을 봤을 때 나오는 어휘의 수준이라든가 물어보는 문제의 논리 수준이든가를 봤을 때는 약 그 정도 시험 유형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또 나왔었는데 똑같이 내용일치. 그리고 독해인데 빈칸 넣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처음에 계리직을 준비하신 분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도 영어 문제 첫 번째 등장했는데 대화체가 등장했고 두 번째 시험에도 대화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때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돌아왔냐면 계리직에서 영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대화 같은 아주 쉬운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었어요. 그죠? 근데 2012년도에 가면서 대화체가 없어졌어. 그리고 독해 문제인데 독해 내용일지는 또 나왔고 독해 문제인데 독해에서 보통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넣기 독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굳이 수준으로 따지면 한 고2 정도 수준의 문제가 등장했었어요. 자, 갑니다. 똑같이 독해 빈칸이고 독해 내용일치 나왔으니까 자, 지금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독해 빈칸, 독해 내용일치, 독해 빈칸, 독해 내용일치 2012년도와 2014년도는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이 생각을 했죠. 이제 대화가 안 나오는구나. 이제 아예 그냥 독해 체제로 넘어갔구나. 그죠? 이것도 뭐 고2 정도 잡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2016년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012년, 14년도에는 독해만 하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 다시 대화로 돌아갔는데 이 대화는 어렵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물론 자, 계리직과의 업무 관련성 때문에 좀 특화된 어휘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만 그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대화체 문제가 등장했었는데 드디어 다시 뭐가 나왔습니까? 어법이 나왔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거 독해라고 보시고 이거 대화 어법이라고 보시면 대화 어법 등장한 겁니다. 그죠? 선생님들 사이 이제부터 다시 대화로 돌아가나 보다. 근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다 엮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도까지는 옛날 시험이라고 보고 2018년도, 2019년도 연년으로 봤죠? 그 다음에 2021년도 시험에서 보세요. 독해 빈칸, 독해 내용일치, 그 다음 독해 내용일치, 독해 문장 삽입 유형이라는 굉장히 계리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유형이 등장했었고 그래서 많은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계리직하면 대화 아니면 내용일치다. 보통 이 정도 하고 문법은 모르겠다. 라고 보통 정리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문장 삽입이 등장했습니다. 저거 왜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싫어하던 문제 유형이거든. 자,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시험 문제에 다시 또 짜증나게 뭐가 나왔습니까? 어법 문제가 등장했어요. 문법 문제 등장했고 그 다음 독해 문제인데 빈칸 넣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거 세 개를 퉁쳐버리자. 요거 세 개를 퉁쳐버리면 왜? 가장 최근 기출 문제를 합쳐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제가 그냥 어법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어법 문제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빈칸 넣기 어법 문제도 있고 그냥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기 어법 문제도 있고 뭐 영작 문제 어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법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2021년도에 나왔던 어법 문제는 독해처럼 긴 지문에 중간에 밑줄 쳐 있고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올바른 것 고르세요라는 수능형 어법 문제였고 2021년도 그랬고 2016년도의 어법 문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요 뒤에서 물론 다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등장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라는 예상 문제까지도 뒤에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굳이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한 거냐면 계리직 문제가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런 유형으로 변화해 왔습니다를 보여줬으면 결국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결국은 계리직에서 영어 문제가 한 두 문제 꼽사리 껴서 나오는데 그지? 아예 포기하신 분들은 이 수업도 듣고 있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접어두고 그지? 나는 아직 영어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만 하면 분명히 맞출 수도 있고 당연히 포기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한번 써보자 하시는 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현재의 계리직 영어 문제는 무슨 형태? 수능 형태. 더더군다나 제가 2021, 2019, 2018까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때는 약 고3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죠? 고3 완전히 최고 난이도는 아니더라도 고3 정도의 수준의 독해가 등장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지? 하지만 이것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영어의 기초를 차근차근 쌓기는 너무 우리가 시간 들이긴 아까우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 뭐 뒷구멍이 있든 뭐가 있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떻게 하면 영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맞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답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수업을 아주 짧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모아서 수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보시면서 그렇구나.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결국 수능 형태로 나온다. 그럼 수능 형태라는 건 독해 혹은 어법. 그렇잖아. 그지? 독해에서도 원래는 내용일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자, 빈칸 넣기 독해나 문장 삽입 독해 같은 특이한 유형들, 조금 어려운 독해 유형들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됐어?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영어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이야.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낼까? 그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등학교 시험의 기준이라는 건 결국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쭉 보시면 자, 이런 대화체 문제를 수능에 안 나와. 하지만 이것들은 다 수능에만 나오는 형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모든 유형은 수능 유형 그리고 고2도 아니에요. 고3 유형으로 수준은 올라갔습니다. 고1도 아니고 고2도 아니고 고3 수준입니다. 왜?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뭐가 올라갔으니까? 경쟁률이 올라갔으니까. 경쟁률이 올라갔으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고 최근에 고등학교 수능 유형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겠습니다만 우리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보는 입장에서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유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휘도 어려워지고 내용도 어려워져서 결국은 수능 고3 정도의 수준이 등장한다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넘겨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지문 길이의 변화. 자 머릿속에 한 단위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다 그랬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지문의 길이는 짧아지고 있을까 길어지고 있을까? 길어지고 있죠. 됐어요? 밑으로 가세요. 출제 어휘 수준의 변화 5호. 자, 단어가 쉬워지고 있을까? 어려워지고 있을까? 어려워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현재 수능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는 거라고. 밑에 하나 더 갑니다. 자,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의 변화. 그죠.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문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뭐 키오스크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소포를 보낸다든가 이런 상황의 글들이 등장을 좀 했었습니다. 까지만 보자. 그러면 보자. 업무 연관성에 관련된 지문들이 등장하니까 그럼 업무 연관성에 있는 단어들을 잘 외워야 되겠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지? 자, 업무 연관성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가 계리직 업무랑 연관된 단어인지를 쭉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봤자 그 단어들이 핵심이 아니야. 상황은 그러하지만 문제 푸는 핵심들을 잘 짚어가면 그런 단어들을 몰라도 혹은 전문 용어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됐어? 자, 하나 더 갈게요. 유형의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대화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끼리는 계리직 시험이 등장했을 때 당연히 시험 문제를 찾아봤단 말이야. 대화체가 나오네? 그 다음에도 대화체가 나왔네? 앞으로 계속 대화체니까 별로 수업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다지 비중은 높지 않으니까 준비한 학생도 많지 않겠네. 라고 생각해서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계리직은 아예 안 보는 문제였습니다. 아예 안 보는 거라고. 볼 필요가 없으니까 대화체 그냥 맞춰가는 건 수업을 하든 안 하든 큰 상관은 없거든. 근데 지금은 그 유형이 아니라고. 지금 어떤 유형으로 변화했다고? 완벽한 수능 유형으로 변화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 변화 앞으로는 어법 문제 등장할 수도 있고 안 등장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독해는 무조건 등장할 겁니다. 그지? 근데 그 독해가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어휘도 좀 어려워지고 우리 업무와 관련된 계리직 업무와 관련된 어휘들 혹은 내용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것들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이걸 듣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 그렇구나가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변화 왔네. 그렇구나. 결국 지문도 길어지고 문제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결국 유형은 어디로 간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로 공부했던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때 주로 공부했던 수능 유형으로 계속 수렴하고 있겠더라. 됐죠? 물론 수능에서도 듣기 평가 빼고 그죠? 나머지 독해 유형과 그리고 굳이 수능에 한 문제 등장하는 어법 문제까지도 우리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겠더라. 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유형들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보여드렸어요. 구체적인 문제는 이 뒤에 더 보여드릴 거고 풀어드릴 거고 같이 풀면서 단순히 기출문제를 푸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 정도 수준의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 하니까 그러려면 예상 문제 이런 것들도 소개해드리고 대응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그죠? 그건 진행할 건데 공부 전략에 있어서 어법 문제 등장합니다. 그죠? 자, 앞으로 살짝만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016년도 어법, 18년도, 19년도 이건 지우자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2016년도 어법, 물론 8년도에 어법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고 16년도에 어법, 2018년도, 19년도에 어법 안 나왔죠. 2021년도에 어법 문제 등장했고 두 개 다 같은 유형, 딱 수능 유형. 독해 지문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것 고르세요란 문제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앞으로 나온다면 그 유형밖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문법 문제를 보는데 토익에서 문제를 좀 참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토플에서 참조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참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결국은 구급 공무원 시험은 어디? 수능,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영어에서 가져올 참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16년 21년도에 나왔던 어법 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 자, 어법 문제 유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일단은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가망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앞으로 만약 등장을 한다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됐죠? 그러면 밑줄에 따라서 어떤 형태나 어떤 단어에 밑줄이 쳐 있으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법책을 A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달하지 못해도, 만약 그냥 일반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법 문제, 문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거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 알고 계시는 것들을 풀어야 되겠다. 일반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계리직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자, 계리직 문법 유형은 분명히 수능 형태의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 따라서 어디에 밑줄이 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있는 제일 가망성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저거는 어느 정도 맞출 확률은 굉장히 올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어법 유형입니다. 밑줄 문제가 등장할 거고, 그러려면 어느 형태나 어느 단어에 밑줄이 쳐 있을 때 뭘 보셔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자. 그래서 우리 요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을 통해서 체크리스트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거기까지만. 자, 그다음 독해 유형. 독해 유형입니다. 여태까지 시험을 쭉 봤을 때 독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내용일치. 내용일치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용일치는 죄송한데, 혹은 죄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별다른 스킬이 없어요. 그럼 죄송한데라고 말씀드렸던 건 무슨 얘기냐면, 별다른 스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해 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죄송하죠. 저는 수업에 무슨 핵심을 말하고 싶어. 내용이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이것만 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게 내용일치 유형. 근데 또 죄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죄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별다른 스킬은 없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해석만 제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독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내용일치. 내용일치는 차근차근 읽으면서 해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내용일치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유형은 보였어요? 빈칸. 그리고 아직 한 문제밖에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앞으로 등장할 가망성이 있는 유형이 문장 삽입. 문장 삽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위에 제시된 문장이 밑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 들어가면 알맞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문장 삽입까지 나왔으면 나중 가면 뭐 순서 고르기 이런 문제까지도 나올 가망성이 약간은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일단 나온 거를 봤을 때 앞으로 가장 많이 나올 가망성이 있는 독해 유형은 내용일치. 이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빈칸 넣기. 됐어? 문장 삽입이 2019년도에 등장하긴 했으면 또 나올 가망성이 있다라고 저도 솔직히 잘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특히 요 세 개. 밑줄 독해 문제와 내용일치와 그다음 빈칸 넣기 요 세 개가 우리 계리식 시험 문제의 계리식 시험 문제 다음 시험에 등장할 가망성이 가장 높은 유형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당연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갈 거라고요. 좀만 더 가죠. 그 다음 대화체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초반에 계리직 시험 초반에 대화체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보통은 죄송합니다. A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체로 나오거나 아니면 W가 이렇게 얘기했고 M이 이렇게 얘기했다. WM이라는 건 뭐냐면 W라는 건 뭐 여성, 우먼이 이렇게 얘기했고 맨 남성은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WM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도 있어요. 특히나 WM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건 결국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냐면 듣기 평가 어떤 시험이든 토익 듣기든 아니면 수능
듣기든 듣기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응? 듣기 평가할 때 자세하게 보면 남자 대화나 여자 대화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때면 누군지 안 헷갈릴 거잖아. 내가 얘기할 때랑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헷갈릴 리가 없잖아. 근데 남의 대화를 듣는 거잖아. 우리 듣기 평가는 엿듣기 하는 것처럼. 그지? 그러려면 목소리가 어떤 남성끼리 두 사람이 목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일부러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 구분 때문에 포인트는 자 어쨌든 그렇게 등장하는데 대화체 유형에서 내용 파악만 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대화체도 결국 무슨 문제일까? 봐봐. 보통의 대화체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듣기 평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치? 듣기 평가에서 보고 그 듣기 평가에 관련된 뭐 그림에서 맞추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읽고 푸는 거에 대화체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 제외하면. 그러면 이 얘기를 자꾸 왜 드리냐면 대화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듣기가 아니면 결국은 독해입니다. 아, 그렇잖아. 대화체라는 건 듣기거나 듣기가 아니라 문제를 내가 눈으로 보고 푸는 거라면 이건 듣기가 아닌 뭐가 되는 겁니까? 독해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고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잖아. 결국은 독해입니다. 됐지? 결국은 무슨 독해? 그 중에서도 내용일치 독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화체는 내용일치 문제랑 똑같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판단하고 들어가셔야만 그 뒤가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쭉 누적시키고 있어요. 특강 시간이야. 그래서 많이 하지도 않을 거야. 근데 그 특강 한 5강 정도 진행되는 특강 속에서 내가 계리직 영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을까? 됐어? 그러려면 일단은 경각심을 좀 갖자. 계리직 영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약간의 공부는 필요하겠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어를 아예 포기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내가 영어를 아예 포기하지 않았고 한 문제 이상 맞출 생각을 한다면 두 문제는 만점이니까 영어만 따지면 한 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면 그지요? 유형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어법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 짜증나게도.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문법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는데 자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그죠? 기출문제 변화를 쭉 보니까 앞으로 나올 어법 기출은 뭐가 수능 형태의 밑줄 쳐 있고 틀린 부분 찾기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법책을 다 달달달 다시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밑줄이 쳐 있으면 뭐를 봐야 되는지 정도의 체크리스트는 챙기고 있으면 답을 맞출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더라. 하나. 두 번째, 독해도 여러 가지 유형이 마구잡이로 막 등장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용일치는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게 빈칸 넣기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같은 특이한 유형들이 나올 가망성이 아직도 존재한다. 하나만 더. 그리고 대화체라고 따로 가지 말고 대화체도 결국은 독해 내용일치랑 같은 거니까 독해 내용일치, 대화체, 독해 내용일치 합치면 여태까지 계리직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내용일치 독해예요. 그지? 내용일치 독해 차근차근 내용 읽고 푸는 거. 근데 빈칸 넣기나 문장 삽입 같은 조금은 어려운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 그죠? 그 원칙들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자 내용 파악이 다 안 되거나 혹은 찍더라도 답과 좀 더 가깝게 찍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스킬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챙겨가 보자. 되셨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이래. 제가 제 입으로 문법 체크리스트 좀 정해놓고 가자. 왜?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유형 체크리스트를 하려면 어디에 밑줄이 쳐 있을 때 무슨 문제다. 결국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내는 거 동사의 밑줄. 동사의 밑줄이란 거 뭐겠어요? is. 이런 거 무슨 동사입니까? 비동사죠. 그죠? 뭐 has 이런 거 have 동사. 그죠? 그다음 뭐 시험에 나왔던 거 turn away 돌리다 이런 것도 동사. 그죠?
자, 비동사건, 회부동사건, 턴 같은 동사건 동사에 밑줄 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선생님, 전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려면 영어 기초 수업을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쭉쭉쭉쭉쭉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럴 시간은 없어. 일단 얘 동사 같은데? 라는 판단 들었어. 일단 그 정도 수준이시라면 일단 동사에 밑줄 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확인하셔야 되냐면 P, to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 밑에 걸 먼저 적어버렸어요. 자, 애교로 봐주시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동사에 밑줄이 쳐 있어요.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뭐 확인하셔야 되냐면 위, 수, 제, 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야. 큰일 날 뻔했네. 다시 한번. 자, 동사에 밑줄 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 시험에도 많이 밑줄이 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어법 문제가 등장한다면. 그러면 나 얘 동사로 알고 있는데 동사에 밑줄이 쳐 있네? 그럼 뭐 확인하셔야 된다? 위, 수, 제, 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위, 수, 제, 태 외우세요. 동사의 밑줄 뭐 확인하신다? 위, 수, 제, 태. 한 번만 더. 동사의 밑줄 뭐 확인하신다? 위, 수, 제, 태. 그러면 위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가 나올 위치에 제대로 나와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자, 동사의 위치라는 건 뭡니까? 주어 뒤에 동사 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사의 위치죠. 별거 없어. 그러면 동사가 주어 뒤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요 정도까지만 챙기자. 두 번째, 수라는 건 뭡니까? 밑에 쓸까요? 수일치죠. 수일치란 건 뭐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면 그냥 동사를 쓰는 거야? 동사에 s를 붙여야 되는 거야? 동사에 s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I 몇 인칭이야? I 나는 1인칭. 그러면 I love. 됐어요? you까지 쓸까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근데 만약 주어가 he야. 그럼 he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he love you가 아니라 he loves you가 되겠죠.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뭘 붙인다? s를 붙인다. 그죠? 수일치 보셔야 되고 그다음 제라는 건 뭡니까? 시제예요. 자, 시제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저거 무조건 다 한다고 볼 수 없어. 시제란 말이 너무 당연하게 다가온 사람도 있겠지만 시제? 뭐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제라는 건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 얘기하는 거죠.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그래요. 그러면 문맥 보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옛날에 했던 거냐, 미래에 할 거냐 이 정도까지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설명드릴 거고 하나만 더 갈까요? 태. 이거 좀 어렵죠? 태는 능동태라는 게 있고 수동태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 시험에 나올 문제 중에 가장 가능성 높은 게 태예요. 왜냐면 영어에서 태가 좀 어렵거든. 그죠? 자, 영어의 태는 두 가지 태가 있습니다. 무슨 태와 무슨 태?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 있어요. 그래. 끝 아니고 능동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죠? 수동태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됐어요? 능동태는 지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능동태, 수동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되어지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당하는 거죠. 됐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건 능동이고 그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이건 수동이죠. 만드는 건 능동이고 만들어지는 건 수동이죠. 이 개념은 머릿속에 잡아두시되 이때 중요한 거 하나만 잡고 갈게요. 앞으로 능동, 수동에 대한 건 독해에 가장 어법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때 능동, 수동 고를 때 생각보다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능동, 수동은 기본적으로 해석으로 고르시는 게 맞아요. 해석으로 고르셔야 되는데 능동, 수동을 고를 때 봐봐.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은 되어지는 거라 그랬어? 그럼 보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을 먼저 써버렸네.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자. 짓다란 표현이 있죠? 자, 집은 짓는 겁니까? 지어지는 겁니까? 집은 지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집은 지어지는 거니까 능동 쓰는 게 맞겠어요? 수동 쓰는 게 맞겠어요? 수동 쓰는 게 맞겠죠. 집은 지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니까. 에이 뭐 어려워. 그지? 근데 잘 봐. 집 짓다. 어색하십니까? 이게 포인트야.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집은 짓는 거야, 지어지는 거야. 지어지는 거야. 그래요. 안 어려워. 근데 집 짓다라고 한글로 써놓으면 저게 어색하냐고. 혹은 머릿속에 집 짓다가 딱 떠올랐어. 그럼 저게 어색하냐고. 어색하지 않다고. 분명히 집은 지어지는 게 맞는데 집을 짓다라고 해도 어색하지가 않은 게 한국어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왜 어색하지 않냐면 여기에 집을 짓다의 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러면 자, 능동수동 판단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장. 누구의 입장인지는 꼭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쭉 가면서 큰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한 거야. 이 앞에까지는 뭐 한 겁니까? 자, 계리직 시험 이렇게 등장할 거고, 이렇게 등장했었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이제부터 문법 문제의 체크리스트는 밑줄 친 문제 틀린 부분 찾기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디에 밑줄이 있는지에 따라서 뭘 체크해야 되겠다. 원래 제가 일반 행정직 수업을 하면 자, 이게 체크리스트가 4개 아니에요. 4개가 아니라 한 8개, 9개 쭉 더 갑니다. 근데 그것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결국은 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그렇잖아. 왜 다른 거 공부하기도 바쁘고 영어 문제 2문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요 특강만 듣고도 내 영어 실력이 내가 틀렸을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최고 아니야. 그러려면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짜증나게 어법 문제가 등장했어. 옛날 같으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3번 찍자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어디에 밑줄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근데 얘가 동사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위, 수, 제, 태 요건 좀 따져보셔야 되겠다. 위라는 건 동사의 위치가 제대로 갔는가? 다시 말하면 주어 뒤에 나왔는가? 그죠? 자, 수라는 건 수일치는 제대로 됐는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s가 붙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 제라는 건 시간상 보면 현재 과거 미래는 됐는가? 됐죠? 그리고 태라는 건 능동태 수동태인데 자 다시 한번 능동태 수동태를 볼 때는 그냥 의미 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집은 짓는 거야 지어지는 거야? 지어지는 게 맞아. 근데 집 짓다가 어색하냐고. 안 어색하다니까. 그래서 해석으로만 가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누구의 입장이냐. 그러면 짓는 게 맞는지? 자,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건설하는 게 맞는지? 건설되어지는 게 맞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건설하는 거고 건물의 입장에서는 건설되어지는 거죠. 해서 태 고를 때는 누구의 입장인지를 꼭 생각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동사의 밑줄 쳐 있습니다. 뭐 확인하자? 위, 수, 제, 태는 확인해보자. 한 번만 더 동사의 밑줄 쳐 있다. 위, 수, 제, 태는 확인해보자. 위라는 건 동사의 위치가 제대로 됐는가? 됐지? 수라는 건 수일치는 됐는가? 시제는 현재하고 미래 시간이 맞는가? 태라는 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혹은 무엇의 입장에서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판단해야 되는 게 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구체적인 거 제가 예상 문제에서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먼저 풀고 근데 가기 전에 머릿속에 이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법 문제 짜증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에이씨 넘어가지 이러지 말고 그죠? 보통 많이 그러실 거예요. 문법 영어 자체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영어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독해 어느 정도 풀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어를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독해가 나오면 읽어보긴 해.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읽으면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어법 문제 나오면 그냥 날려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고. 한 번만 좀 확인하자고. 동사의 밑줄 쳐 있습니다. 위수제태 정도는 확인해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됐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ing 형태의 밑줄이 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ing 형태의 밑줄 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뭐 확인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실수했던 거 동. 자, 좀 잘 쓰죠. 죄송합니다. 동. 하나 더. 피. 하나 더. 투. 일본에 한글로 쓴 거예요. ing 형태의 밑줄이 쳐 있을 땐 뭔 확인하셔야 된다? 동피 투 정도는 확인해 보고 가자. ing 형태의 밑줄 쳐 있다. 뭐 확인하자? 동, 피, 투. 동은 뭘까?
ing를 쓰는 게 맞을까? 동사를 쓰는 게 맞을까? 이때 핵심 포인트는 ing 형태, 그죠? 뭐 이름이 뭐 되게 많아.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ing 형태야. ing 형태는 동사 아닙니다. ing 형태 혼자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야. 됐지? 그리고 동사는 동사야. 그러면 ing 형태의 밑줄이 쳐 있으면 이 자리가 ing를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상식 하나.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한 개. 문장이라는 건 뭐야? 마침표. 마침표 안에서 동사는 몇 개? 한 개. 간단해요. 문장의 동사는 한 개 있어야 되고 ing의 밑줄이 쳐 있는데 앞이건 뒤건 마침표 안에 동사가 없어. 그러면 그 문제는 답 나온 거야. ing를 뭐로 바꿔야 돼? 동사로 바꿔야 돼. 저게 실제로 문제 내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예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일행직이건 뭐건 간에 실제로 저 문제 유형을 내면 ing 형태를 동사로 바꾸세요라는 문제를 내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못 맞춰요. 근데 ing 밑줄 쳐 있으면 동피2 확인하세요 라고 제가 심어드리고 똑같은 문제를 내면 정답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 문법에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들을 내가 많이 몰라도 ing 형태의 밑줄이 있으니까 일단 동사로 고칠 건지 아닐 건지는 판단해야 되겠다. 요 생각만 하나만 있어도 답 맞출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지금 이 순간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시제는 12가지 시제가 있고요. 뭐 ing는 동명사, 현재 분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얘기 그 문법적 용어를 하나 다 들어오다 보면 결국 문법적 다시 봐야 돼. 5강짜리 수업이 아니라 30강, 60강짜리 수업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게 없잖아, 우리한테. 그리고 그럴 가치도 별로 없잖아. 왜? 딸랑 2문제인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시되. 자, 물론 틀릴 가망성도 있고 촘촘하진 않겠지만 ing 형태의 밑줄이 있으면 일단 뭔 확인해보자. 동피2. ing는 동사 아니라 그랬어? 근데 동사로 고쳐야 될지 아닐지 판단하면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한 개. 그러면 ing 형태 앞이나 ing 형태 뒤에 동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ing를 뭐로 바꿔야 돼? 동사로 바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됐죠? 그 뒤로 가자. P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PP로 고칠까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P. 자,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등장하고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일단 PP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하자. PP는 수동이에요. 그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과거 분사니 PP니 이런 말 많이 듣긴 했어. 자, 그런 말을 알고 계신 분은 그대로 가시면 좋은데 하나, PP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에요. 그럼 거꾸로 가자. ing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자, ing 밑줄 쳐 있는데 다시 한번 동사인지 아닌지 봐야 돼. 동사가 없어. 그러면 저 ing를 뭐로 고쳐야 돼? 동사로 고쳐야 돼. 하나, ing 밑줄 쳐 있는데 동사를 고칠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PP로 고칠까 아닐까 봐야 되는데 PP라는 건 수동. 근데 그냥 ing는 뭐? 능동. 결국 PP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또 나왔네. 그럼 머릿속에 꼭 앞으로 나올 가망성이 제일 높은 것 중에 능동 수동 구분하는 게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능동 수동 구분할 때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입장. 다시 한번. 건설하는 거야, 건설되어지는 거야?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건설하는 건지 건설되어지는 건지 몰라. 왜?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건설하는 거지만 건물의 입장에서 건설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잖아. 그러면 누구의 입장인지가 중요한 거야. 항상 PP를 고르라는 건 결국 능동 ing, 수동 PP, ing 능동, 수동 PP 고르라는 얘기인데 능동, 수동 고를 때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뭐가 필요하다? 누구의 입장인지가 필요하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더 가죠. to는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골라달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암기사항을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자, 제가 수업을 하진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want란 동사가 있어요. want 뭐하다? 원하다. 원하다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게 맞아요? ing 다시 말하면 동명사 쓰는 게 맞아요? 원하다 다음에는 to인데 want to 투부정사는 거 원한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지? 근데 그것들은 결국 투부정사 to 쓰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만약 want 뒤에
ing 형태의 밑줄이라면 to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o까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저건 이미 암기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to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누적합니다. 동사의 밑줄 쳐 있다. 잘 모르겠는데 뭔 확인하자. 위, 수, 제, 태는 확인하고 특히 태 확인할 때 누구의 입장인지 살피자. ing 형태의 밑줄이 쳐 있다. 뭐 확인하자? 동, 피, 투 확인하는데. 됐어? 다른 동사 없으면 ing를 동사로 고쳐야 되는 거고 능동이면 ing 그대로 맞지만 수동이면 pp로 고쳐주세요인데 능동, 수동 고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누구의 입장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갈게요. 지울게요. 일단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자, ed 형태의 밑줄.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ed 형태의 밑줄이 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d입니다. 뭐 러브, 드건 실제로 밑줄 쳐 있던 커넥티드건 어디건 밑줄 쳐 있다. 무슨 형태? ed의 형태 밑줄 쳐 있다. 자, 이만큼 지우고 그러면 자, 이거 좀 어려워요. ed 형태는 이 자식이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때 일단 쓰자. 동사면 능동이고 또 나오네. 동사 아니면 수동이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결국은 봐봐. 얘 나와도 능동, 수동 봐야 되고 얘 나와도 능동, 수동까지 봐야 돼. 얘도 능동, 수동까지 봐야 되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ed 형태. 다른 거 생각하지 마. ed 형태의 밑줄이 쳐 있다? 그럼 얘 뭐 하셔야 돼?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면 능동 아니면 수동. 다시 한번 동사면 능동 아니면 수동. 그러면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칙. 문장의 동사 몇 개? 하나. 영어 문장의 동사는 하나. 그러면 얘가 동사면 능동인데 그러면 동사면 다른 동사가 있겠어 없겠어? 다시 생각해. 영어 문장의 동사 몇 개? 하나. 근데 얘가 동사야. 그럼 다른 거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죠? 다른 동사 없습니다. 그래야만 되겠죠. 지가 동사 하나가 있으면 다른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하나 더. 근데 다른 동사가 존재해. 그러면 얘는 동사야 동사 아니야? 동사가 아닌 겁니다. 자, 쉽게 가보자. 러브도 한번 써볼게요. 무슨 형태? ed 형태. 밑줄 쳐 있고 4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4번 보시면서 무슨 형태의 밑줄 쳐 있구나. ed 형태의 밑줄 쳐 있구나. 그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야? 앞 뒤를 뒤져서 동사가 있었는지 없는지 봐야 돼. 그죠? 근데 앞에도 동사가 없고 뒤에도 동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럼 얘는 능동이니까 사랑했다란 뜻입니다. 사랑했다. 능동은 지가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똑같이 러브 뒤에 밑줄 쳐 있고 4번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is 이렇게 나왔어요. is 같은 건 비동사 동사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얘 동사야? 아니요. 이때는 동사 말고 과거분사 pp인데 거기까지 하지 말고 이때는 얘가 무슨 뜻? 수동입니다. 그럼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랑되어지는 혹은 사랑을 받는 이란 뜻의 수동입니다. 잘 생각해? 사랑을 하는 거랑 사랑을 받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죠? 특히 짝사랑이라고 보면 내가 짝사랑을 했다. 내가 짝사랑을 받았다는 다른 거잖아. 짝사랑을 했으면 슬플 거고 짝사랑을 하는 건 슬프잖아. 근데 짝사랑을 받았으면 기분은 우쭐할 수 있겠죠. 내가 받아주지 못할지언정. 맞아요? 자, 그래서 사랑을 한 건지 사랑을 받은 건지 구분하시려면 동사 없으면 능동 했다야. 동사 있으면 수동 사랑되어졌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럼 말을 만들자. 다시 한번. 누적. 동사 밑줄. 뭐 위, 수, 제, 태. ing 밑줄 동피투. ed 형태의 밑줄이면 뭐 다른 동사 없으면 능동, 있으면 수동. 다른 동사 얘 말고 다른 동사 있으면 다시 없으면 능동, 있으면 수동.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른 동사 없으면 능동, 다른 동사 있으면 수동. 이게 시험 문제. 되셨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판단하고 자, 한 번만 더 말로 하자. 높아심에 능동, 수동 고를 때 뭐가 중요하다고?
입장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입장이 다시 한번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좀만 더 가죠. 관계사의 밑줄이면 관계사는 얘기할 게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자, 나중 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관계사 파트는 워낙 이것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관계사의 밑줄은 관계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거 5개만. 사람이 선행사일 때 쓰는 관계사 누구 있습니까? 후. 그죠? 여전히 사람이 선행사일 때 쓰는 관계사 누구 있습니까? 훔. 맞아요? 그 다음 사물이 선행사일 때 쓰는 관계사 누구 있습니까? which. 들어봤던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자, 선행사가 아예 없는 what. 하나만 더.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 that. 요 5개에서 시험에 나올 거고 관계사에 밑줄 쳐 있으면 얘네 중에서 골라달라는 시험 문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쓴다. 그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훔도 쓸 수 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땐 후나 훔이 아니라 which 쓰고 what 앞에는 선행사 있으면 안 되고 선행사가 있는 접속사 that. 이 5가지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왔어요. 그래. 관계대명사 들어봤던 것 같아.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은 시험에 당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얘네 뒤에는 영어 문장의 기본 플러스야. 주어, 동사, 그리고 뭔가 이어져 나올 건데 여기에 명사 한 개의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사 한 개의 빈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자, 포인트 잡자. 그러면 명사 한 개의 빈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얘기야. 그지? 그리고 그건 영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고 포인트는 그래도 나는 모르겠는데 what에 밑줄 쳐 있고 3번 있으면 최소한 앞에 사람, 사물 혹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중에 명사 빈자리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제 우리 최근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이 앞에 테스트였나? 테스트라는 명사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what 앞에는 선행사, 명사가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틀려요. 이거 사물 선행사였기 때문에 위치를 고쳐주세요가 실제 가장 최근에 어법 문제였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걸 어부지리로 맞추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수능 유형의 어법 문제에서는 특히나 그래. 그래서 체크리스트 몇 개만 챙겨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문법을 다 팔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에서 그냥 어법 문제 나왔다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지 말고 몇 가지만 좀 체크리스트만 정해놓고 들어가면 분명히 답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정리만 한 다음에 갈게요. 다 지우고. 자, 동사 밑줄 뭐 확인한다? 위. 위치가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동사 위치 제대로 나왔는가? 수. 수일치.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를 제대로 붙였나 안 붙였나? 제. 현재하고 미래 같은 게 제대로 지켜졌나? 이건 해석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태. 능동태. 하는 거냐? 수동태. 되어지는 거냐? 골라야 되는데 일단 누구를 정해야 된다? 입장. 다시 말하면 기준을 정해야 돼. 누구의 입장인지. 건축가의 기준에서는 짓는 거고 건물의 기준에서는 지어지는 거야. 맞지? 입장과 기준 잘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밑에 ing 밑줄 동사인지 아닌지 골라야 돼. 다른 동사 없으면 ing 밑줄이 쳐 있는데 앞뒤나 다른 동사 없으면 동사로 고쳐야 돼. pp란 말은 수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ing는 능동이고 결국은 능동, 수동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to. 동피 to 확인하셔야 되는데 to 부정사로 고치냐 안 고치냐는 이건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다루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됐어요? 근데 pp 능동 수동 수동 그러면 능동 수동 또 골라야 돼.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로 고쳐야 되나? 그거 아니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고쳐야 되는데 결국은 기준 정해서 하는 거냐 되어지는 거냐 판단해야 돼. 기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안 어려워. 그냥 가까이 붙어있는 명사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ed는 뭐 확인하셔야 돼? 동사면 능동, 동사 아니면 수동. ed 형태는 이거 동사다? 그럼 능동이야. 동사 아니다? 그럼 수동이야. 문제는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데 다른 동사 없으면 동사니까 능동.
다른 동사 있으면 동사가 아니니까 수동. 동사면 능동, 동사 아니면 수동.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다른 동사 없으면 능동, 다른 동사 있으면 수동. 됐죠? 관계사는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선행사일 때 who, whom, 사물 선행사일 때 which, 선행사 없을 때 what,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 대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올 건데 거기 명사 빈자리 하나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체크리스트를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자 2021년도에 실제로 나왔던 문법 문제 가지고 연습을 조금 더 해보긴 할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겨두시되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한 것만 머릿속에 잡자. 자 하나 계리직 시험 준비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다 포기하기는 싫어. 영어에 시간을 들이기도 힘들어. 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완전히 포기하기는 조금 찜찜하거나 혹은 아까워.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 것도 있었어. 근데 최근 유형들 변해가는 걸 보니까 결국은 고3 수준의 수능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지?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 높은 게 세 가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은 독해 내용일치. 그 다음 빈칸 넣기 독해. 그 다음 어법 문제. 요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됐지? 앞으로도 더. 그죠? 그러려면 우리 보통 어법은 많이 포기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법 문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수능 형태 유형밖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능은 독해처럼 돼 있고 밑줄 하나 보여드릴까? 이거. 독해처럼 돼 있고 밑줄 쳐 있는 게 수능 형태의 독해 문제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어디에 밑줄 쳐 있을 때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훨씬 더 문제를 풀 수 있는 혹은 정답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더라. 되셨나요? 자, 이때 동사에 밑줄 쳐 있을 때 위수, 제태 확인하시고 하나 더. ing 형태의 밑줄 쳐 있을 때 뭐 동피 to 확인하시고 ed 형태의 밑줄이 있을 때는 다른 동사 없으면 얘가 능동이고 다른 동사가 있으면 얘가 수동이다가 시험 문제예요. 막 변한다. 그리고 관계사의 성질을 기본으로 챙기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 2021년도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 기출문제 쭉 갈 거예요. 기출문제 다 한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까지가 기출문제일 거고 그러면 세 번째 강의부터는 뭐? 예상문제 풀어야죠. 자 기출이 어떻게 변화했고 기본적인 시험의 유형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기출 보면서 다시 진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죠? 그러면 그렇게 기출을 봤으면 앞으로 예상은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다까지 문제가 지내서 자 많은 수업 아니야 딱 5강만. 그죠? 시간상 6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준비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어쨌든 기본 5강만 딱 투자해서 5시간만 투자해서 한 문제라도 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법 유형 기출문제들 쭉 한번 같이 다루는 시간들 갖도록 할 건데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이 문제를 못 풀까 봐 제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되셨나요? 기출문제, 어법 문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독해 있을 거야. 쭉쭉쭉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특강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